너 할인 얼마 받았어? 나 얼마 받았는데 대충 계산 때려보니까 둘 다 차량가가 1억 2천인 거야.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은 리스를 알아볼 때 가장 이 핵심적인 주제, 잔존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고 하면은 잔존가치 때문에 더 이상 헷갈릴 것이 없을 거다. 세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드릴 텐데, 잔존가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공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견적을 짜거나 금융계약을 할 때 잔존가치를 잘 결정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 조금 길 것 같아요. 끝까지 꼭 보시길 바랄게요. 운용리스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장점만 10몇 가지 올린 영상들도 있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운용리스를 왜 하나? 운용리스 같은 경우는 요 할부로 구매하는 것 대비해서 똑같은 초기 비용을 넣었을 때 월 납입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기회 비용, 목돈이 중요하신 사업자분들이 또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죠. 저도 물론 이런 메리트 때문에 제 차를 모두 운용리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 할부로 구매하는 것보다 초기 비용도 낮출 수 있고 월 납입도 낮아지냐?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잔존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낮출 수 있다. 잔존가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줄임말로 뭐 잔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크게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계약 종료 시점에 차량의 가치를 금융사에서 먼저 설정을 하고 소비자가 합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숫자 같은 건데, 만기 시점에 중고차 시세를 미리 설정을 해놓는다. 왜 미리 정해놓냐? 운용리스라는 상품은 자동차 운용의 유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굉장히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그런 상품이라는 말씀도 여러 드렸고요. 운용리스라는 상품 자체가 만기 때 제가 선택의 폭이 많다 그랬잖아요. 잔존가치라는 걸 지불하고 인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잔존가치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월납입이 낮아졌으니까 월납입만 조금 내고 반납을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은 잔존가치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재리스를 할 수도 있고, 요 세 가지가 선택의 폭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잔존가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잔가를 누가 결정을 하게 되냐? 먼저 금융사에서 요 차량별로 잔존가치 범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차량가에서 최소 몇 프로에서 최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차종마다 이 잔존가치 범위가 다 달라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부분이고, 다양한 금융사에서 다양한 차량별로 잔존가치 숫자, 퍼센테이지를 다 정해 놓는단 말이죠. 이 범위 안에서 소비자가 정하는 거예요. 다양한 견적을 보고 내가 이제 원하는 구성으로 최종 결정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사에서 정해 놓은 범위 안에서 소비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네 번째, 이 잔가 변동 요소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금융사마다 정해놓는 잔존가치의 범위가 다 틀립니다. 내가 원하는 플랜에 대한 가장 저렴하게 산출해주는 이 금융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개월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만기 시점에 중고차 시세가 떨어질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량 가치가 떨어지니까 개월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잔존가치가 낮아지게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보통 이제 1년에 2만 킬로로 대부분 계약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주행거리가 1년에 뭐 3만이 됐다, 4만이 됐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만기 시점에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게 될 거니까 이 금융사에서 주행거리를 높이 계약하면 계약할수록 설정할 수 있는 잔존가치 또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해를 미리 해놓으시면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같은 금액의 차더라도 이 차량 모델별로 잔존가치 최대치가 틀려지게 됩니다. 단가를 설정을 하는 자동차 금융 상품들이 다양한데, 운용리스, 장기렌트, 그리고 할부 중에서는 일정 금액을 나중에 지불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유예 할부라는 것도 있어요. 많진 않지만 대표적으로는 BMW 파이낸셜의 스마트 할부는 상당히 인기가 많고 많이들 출고하시는 그런 상품이죠. 잔존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견적을 산출할 때나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존가치라는 것에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존가치라는 거는 내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내야 될 돈이에요. 나중에 내야 될 돈을 밀어놓으면 밀어놓을수록 달달이 내야 되는 월 납입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내가 나중에 더 많이 낼 거니까. 자, 이 잔존가치를 높이면 월납입이 떨어진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셔서, 제가 이 1번 공식을 표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서 잔존가치 나중에 내야 될 돈을 더 많이 남겨놓게 되면은 1번이 달달이 내야 될 돈이고 2번이 잔존가치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게 많으면 많을수록 줄어들게 되잖아요. 요게 월납입금이에요. 이런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반대로 이제 잔존가치라는 거를 내가
내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월납입금이 올라가죠. 요거를 간단하게 표로 보면은 위에 것과 반대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게 잔존가치 2번 덜 남기게 되면은 달달이 내야 될 납입금이 많아지는 이런 구조다. 그리고 이 잔존가치라는 걸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자가 늘어나고 줄어지는 것까지 이해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고객분들 상담을 하면서 잔존가치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많이 제가 쓰는 이제 단어가, 잔존가치는 여러분들 대출 중에 일반적인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이라고 하는, 이게 가장 보편적인 대출이지만, 또 어떤 대출 중에서는 내가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원금을 갚아버리는 그런 대출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잔존가치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대출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이율이더라도 매달 원금을 갚아 나가는 이런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 방식보다 이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똑같은 금리 퍼센테이지라고 하더라도 얘가 이자가 더 많게 돼요. 이자가. 왜? 중간중간에 원금을 깎아 나가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대출처럼 계속 원금은 고정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달달이 내는 거니까 같은 금리 퍼센테이지더라도 얘가 이자가 높습니다. 잔존가치는 얘랑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잔존가치를 내가 높이 설정을 해놨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이자도 결국에는 리스로에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존가치를 높이면은 월 납입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자가 세진다. 잔존가치를 낮추면은 월 납입은 높아지지만 이 만기에 일시 상환을 해야 할 금액을 줄여놨으니까 이자는 줄어든다. 그래서 리스는 복합금리의 상품이라고 또 말씀을 드려요. 잔존가치를 제한 원금 부분은 원금을 매달 갚아 나가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이자를 취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또 이 잔존가치라는 걸 남겨놓기 때문에 얘는 제가 만기일시 상환 대출이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의 금리와 이자가 적용되는 복합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차마다 잔존가치가 다 다르다고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차량 모델별로 이 잔가가 변동이 된다. 무난한 차라고 한다 그러면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차, 일반적인 세단, 세단 중에서 BMW로 예를 따지면은 5 시리즈, 벤츠로 따지면은 E클래스, 이런 무난한 차들이 최대 잔가를 잘 잡아줘요, 금융사에서. 비인기 차들, 비인기 차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고성능 차들, 투도어 아니면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 이런 것들은 수요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중고차 시장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감가의 요인이 훨씬 더 큰 차량들, 이런 차량들은 최대 잔가를 낮게 잡아줘요. 예를 들어서 M4를 타는 친구와 X5 타는 친구가 만났어요. 서로 차량가는 비슷하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죠. 근데 한 친구가 너 리스로 한 달에 얼마 내냐? M4 타는 친구가 X5 타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나 한 달에 150만 원 내는데 근데 자기는 175만 원, 무려 25만 원이나 더 비싸게 리스로를 내고 있다는 거죠. 너 할인 얼마 받았어? 나 얼마 받았는데 대충 계산 때려보니까 둘 다 차량가가 1억 2천인 거야. 근데 리스로 차이가 한 달에 25만 원이나 나가지고, 이런 내용을 모르는 M4 타는 사람은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왜? 똑같은 차량가인데 왜 내가 한 달에 25만 원을 더 내? 이게 맞아?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금융사에서 내가 타려고 하는 차가 최대 잔존가치를 얼마 잡아주냐에 따라 가지고 리스료가 틀려질 수 있다. 이 내용을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잔존가치라는 거를 어떻게 잘 설정해야 되나. 결국에는 이 리스를 할 때 제가 예전 영상에 미리 결정을 해 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견적을 짤 때, 그리고 계약을 할 때 내가 차를 반납을 하게 될지, 만기 때 아니면 인수를 하게 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금 복잡하니까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될지 미리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즘에는 요 반납 플랜으로 이제 리스를 하시는 분들이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납이 결정이 되신 분들, 나는 차를 그렇게 아껴 타지도 않고 키로수도 많이 타는 편이고 차라는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한 달에 대여료 개념으로 월비용을 내고 타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점점 늘어난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요 잔가를 최대한으로 잡아주는 금융사를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잔존가치를 최대한으로 잡으면은 제가 월 납입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월 납입금이 최소화되는 게 이 반납하시는 분들에 대한 베스트 계약 조건이 되실 거예요. 잔가를 올리면은 이자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반납이 100% 결정되신 분들은 이자, 이율 이런 거는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계약이 끝날 때 만기까지 돈을 얼마나 덜 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반납하실 분들은 이율, 이자 이런 것들은 언제 인수했었을 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반납하실 분들은 인수를 안 할 거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을 금액, 잔존가치를 최대한으로 잡아놓고 월 납입을 낮추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100% 차를 인수를 할 거다. 나는 차를 좀 오래 타는 편이고 차도 좀 깨끗하게 탄다. 내가 타는 차는 다른 차보다 나중에 중고차 시장에서 조금 더 시세가 높을 것 같다. 왜? 내가 아껴 탔으니까. 그런 분들은 인수 플랜으로 아예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런 경우에는 잔가를 최대로 잡을 게 아니라 이자 이율을 낮추기 위해서 잔존가치를 낮추셔야 됩니다. 인수까지 최소 들어가는 비용, 총 구매 비용이라고 하는데, 내가 차를 잔존가치를 지불하고 인수했을 때까지 돈을 얼마나 적게 냈는가, 요게 관건인 거예요.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반납할 사람들은
분들은 내가 차 반납할 때까지 얼마나 돈을 적게 냈는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인수하실 분들은 내가 차를 가져오는 데까지 얼마나 비용이 들었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인수할 때 잔존가치 설정하는 게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반납하실 분들은 그냥 잔존가치를 최대한으로 잡아주는 금융사만 잘 찾아서 견적 비교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에 월 납입금 싼 곳으로 계약을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데, 이 인수하실 분들은 보통 잔존가치가 60개월 기준으로 최소 15%에서 적게는 뭐 한 45%, 많게는 막 50, 뭐 한 7% 이렇게까지 잡아주거든요, 차량가에서. 반납하실 분들은 그냥 요거 선택하면 되는 건데, 인수하실 분들은 최소 15%에서 뭐 최대 57% 이 안에서 얼마를 선택을 해야 되나, 이게 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팁은 일단은 감당 가능 수준에서 월납입의 최대치를 설정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인수하실 분들 가장 유리한 조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잔존가치 15% 잡으면 돼요. 근데 15% 잡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내야 될 돈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월납입금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월납입이 커지면은 나중에 총 구매 비용 이자율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막 리스료가 200만 원, 300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오버가 될 수가 있잖아요. 200만 원은 조금 부담스럽고 한 150만 원까지는 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월 납입금의 최대치를 설정을 하고 나서 잔존가치를 거기에 맞게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이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회사로 문의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리스료, 금융사별 또 에이전시별로 견적을 비교하다 보면은 같은 월납입 기준에서 잔가도 낮고 거기에 따른 이자 이율도 낮은 이런 금융사 그리고 저희 같은 에이전시를 비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반납할지 인수할지 지금 결정 못하겠다, 내가 내 머릿속에 반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잔가 최대한 올리세요. 그리고 월 납입금 낮추세요. 나는 나중에 하되 내가 인수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은 중간에 타다가 다음 사람한테 그냥 넘기면서 내가 차를 교체하겠다, 승계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딱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 고장가를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 고장가가 뭐냐, E클래스가 60개월 기준으로 잔존가치가 적게 잡아주는 곳에서는 한 48%에서 많이 잡아주는 곳은 막 58%까지 잡아줄 거예요. 이 58% 잔가를 잡아주는 금융사는 그냥 무작정 다 잡아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가 들어가요. 이 높은 잔가를 사용했었을 때 추가적인 수수료나 이율 같은 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54% 잡았을 때랑 58% 잡았을 때랑 이 구간의 이율이 확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아니 54%가 넘어가게 되면은 55%부터는 요 고장가 수수료가 붙는 그런 금융사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래요.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리스 견적에 거품이 끼는 게 아닌가. 근데 요 내용은 사실 아시는 분들이 잘 없기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지만 고장가 사용하는 것만 주의하시면은 나중에 내가 인수를 하더라도 승계를 하더라도 조금 더 돈을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다, 요렇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리스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로 문의를 하셔서 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잔존가치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끝내버리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제 잔존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셔라 하면서 저희 회사로 이제 문의를 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문의 주실 때 좋은 견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차지안이었습니다.